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문학이 뭐라고? 지겹다 지겨워 이제 그죠? 문학이 뭐라고? 예술이라고. 뭘로 하는 예술이라고? 언어로 하는 예술이라고요. 언어로 하는 예술이에요. 예술이 뭔데요? 형상화라고 했어. 우리 국어몬스터 신의 영역, 신의 이름이 형상화 씨라고 했잖아. 형상화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문학의 종류에는 뭐가 있어요? 이거 뭐 이 정도는 막 나와야 되는데. 시, 소설, 수필, 그 다음 모른다? 문학이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다시 문학이 언어 예술인데 작가가 머릿속에 떠올린 생각을 형상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 종류의 하위 갈래에는 서사 갈래, 서정 갈래, 극 갈래, 교술 갈래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문학책에 다 배웁니다. 그죠? 그러면 문학이라는 거대한 그 영역 안에 네 가지의 갈래로 나뉘어져 있다는 얘기는 각각의 뭐가 있다는 얘기니? 특징이 있다는 얘기겠지. 그럼 너희들이 출제자라면 무엇을 물어보겠니? 특징을 물어보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학을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영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도대체 형상화된 이 내용이 뭘까? 형상화되어 있는 이 상황과 반응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내용이 뭘까? 주제의식이 뭘까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각 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들에 대한 이해가 분명히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서정 갈래가 뭐와 관련된 거였니? 그렇지. 서정 갈래가 시였어, 시. 자, 이게 무슨 뜻이라고 했니? 정서를 풀어내는 거라고 했어. 정서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를 공부할 때는 그렇게 정서를 찾아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서사 갈래를 공부하는 거야. 서사 갈래가 뭐예요? 데프 케이스가 소설이네. 자, 소설이라는 건 뭐라고 했니? 이야기를 통해서 형성하는 거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내가 소설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이야기를 파악하는 거야. 줄거리라고 할 수 있겠지? 줄거리를 파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부터 뭘 할 거냐면은 시 말고 소설이라는 건 그럼 어떤 서술상 특징, 표현상 특징을 갖는 것인가? 그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혹시 공부한 친구들은 이거 알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뭐 주동인물, 반동인물,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이런 거 들어봤지? 그거 할 거야, 그거. 자,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가 어떻게 달라요? 정원이 말해봐. 정원이 공부 좀 많이 했네. 정원이가 오늘 수업하면 되겠다. 자, 얘들아,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시랑 달리 출제 요소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자, 우리 국어몬스터의 엄마 이름으로 기억하자 그랬어. 뭐였지? 민사비시, 민사비시.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인물을 찾아가면서 읽는다. 그 인물의 정보를 파악해가면서 읽는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인물 사이의 갈등 요소가 뭔지, 대립 요소가 뭔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쟁점이 뭔지를 파악해가면서 읽는다. 그건 다 줄거리에 들어있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배경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도 출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에 대해서 물어보고 인물에 대해서 인간사진, 모든 인물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라서 작품을 멍하게 보지 말고 인물을 찾고 인물을 중심으로 자, 별표 칠게요. 지금 이거 배울 거거든요. 자, 작가는요 자신이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야? 인물들을 여기서 단계하는 인물들을 단계하고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들려주는 서술자를 지정을 했거든요. 서술자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이 사건이나 인물에 대해서 방식이 전달 방식이 뭐가 있냐면 설명을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치? 그죠? 정원이는 착하다. 그치? 하늘이는 똑똑하다. 이런 식으로 정원이와 하늘이는 10년 된 친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둘 사이의 대화를 여러분한테 제시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행동이나 외향이나 이런 것들을 묘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들을 중심으로 줄거리를 완성해가면서 읽어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물이 제일 중요하고 인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면서 읽자 그랬고 사건과 갈등 그 다음에 서술자와 같이 나오는 시점에 대해서 공부하자고 했었고 서술상 특징이나 소재나 배경의 상징성들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기억나셔야 돼요. 자, 우리 선생님 춘향전 얘기하면서 설명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물의 정보가 중요하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중요하다고 했지. 왜? 다시 정리할게. 이제 또 까먹은 것 같아. 춘향전의 주제가 뭐니? 사랑. 그냥 사랑이야? 그렇지. 정답.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야. 그러면 잘 들어. 이거 진짜 중요해요. 자,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말하고 싶은 거야. 맞니? 근데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건 추상적이잖아. 관념적이잖아. 그걸 어떻게 하는 거야? 형상화하는 게 문학이야. 그래서 작가가 어떻게 했어? 세트장을 만들었지? 그지? 거기에 인물들을 돌아다니게 했잖아. 누구누구 돌아다녀 거기 지금. 춘향하고 몽룡이 돌아다니잖아. 근데 그 인물의 캐릭터를 잘 생각해봐. 춘향이 누구 딸이야? 기생 딸이야. 몽룡이는 누구 아들이야? 양반 아들이야. 설정은 설정.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야? 신분을 초월하게 할 거 아니야. 신분의 차이를 일으키는 거야. 그래서. 그런 다음에 춘향이 예뻐 안 예뻐? 예쁘지? 예뻐야 어떻게 되니까? 아, 이거 인물 지상주의, 이게 외모 지상주의 아니야, 나. 사랑에 빠지게 되려면 춘향이가 매력적인 걸로 바꿀게. 예쁘다라고 하지 말고 춘향이가 매력이 쩌는 거야, 진짜. 그렇게 설정해야 되잖아. 그리고 그거를 방해하는 사람이 있으면 초월할 게 있어, 없어? 없지? 만약에 사스타 아빠가 우리 몽룡이가 누군가 이렇게 사랑하는 건 처음이네. 잘해보게나. 이러면 주제를 구현할 수 없지. 아빠가 엄청 반대하고 결국 얘를 데리고 한양으로 가버려. 그 다음에 춘향이 초월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거지순 해야 되지. 변사또한테 그냥 붙으면 어떻게 돼? 끝나는 거야. 몽룡이가 구하러 와야 되잖아. 몽룡이가 멍청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이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작가의 세팅이야. 작가의 의도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가면서 도대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게 맞는 거야. 맞아요? 자, 이제 인물의 유형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물의 제시 방법. 이 두 가지가 인물에 관련돼서 출제될 수 있는 요소들인데, 주동인물이니 반동인물이니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약간 좀 옛날 촌스러운 올드한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걸 단순히 외우기보다는 이런 개념이 존재한다는 정도로 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동인물은 뭘까? 주동하는 거, 주동. 주인공. 주인공 주로. 자, 뭐야? 주제의식과 같은 방향으로 가는 인물이야. 춘향전에서 치면 누굴까? 춘향이잖아. 주제가 뭐야? 신분을 초월한 사랑이야. 신분을 초월하기 위해서 가는 인물이지. 그지? 그럼 반동인물은 뭘까?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주제의식과 반대로 가는 사람이지. 신분을 초월한 사랑을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니? 변사또 같은 사람인 거지. 됐니? 맞아요? 주로 부정적인 인물을 말하는 거고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만 알면 되고, 중심인물이라는 것과 주변인물이라는 개념도 존재하는데, 중심인물은 어떤 인물이니?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포스터에 보면 중앙에 있는 애들이야. 중앙에 있는 애들. 요즘에는 서브주연들도 많지. 한 4명 정도 이렇게 있잖아. 그지? 남주인공, 여주인공. 재벌 약혼녀. 그지? 어릴 때부터 오빠 하는데 오빠는 나 안 바라봐주고 넌 내 동생 같은 존재야 하려고 가난한 여직원 좋아하고 있잖아. 그지? 나만 봐? 그런 거? 있어? 그런 거야. 주변 인물은 보조하는 인물이야.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는 주인공이 이몽룡과 성춘향이잖아. 얘네가 중심 인물이야. 주변에서 감초 역할하는 사람들이 뭐야? 강자, 행자, 월매 이런 사람이 주변 인물이야. 안 어렵죠? 자,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인데 이런 거는 설명이 나와요. 전형적 인물과 개성적 인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전형적 인물이 뭘까? 생각을 하자. 생각하자. 동공인물. 여기서 와. 전형적 인물이 뭐니? 보고 대답해도 돼. 오늘 이렇게 계속 싸우네. 얘들아, 전형적 인물이 뭐야? 왜 나만 신났어? 수업할 때 너네도 같이 신이 나야지. 너희들이 늘 콘서트 한 적이 없다고 생각하고 학원으로 와야 돼. 선생님이 막 여기서 오늘 기분 어때요? 막 이러는데 다 막 이러고 있어. 막 콘서트가 성공되겠어? 쫄딱 망하겠지. 공연하는 거야, 공연. 선생님이 공연하고 있다고. 좋은 공연은 누가 만드는 거야? 관객이 만드는 거야. 관객이 호응을 해줘. 앞에 있는 주연 배우들도 흔들림이 없이 연기를 잘할 수 있고 막 앵콜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알겠지? 전형적인 인물이 뭔 것 같아? 전형이 뭐야, 전형?
형태가 있다니까? 딱 생각하면 떠오르는 연상되는 그런 어떤 사회나 집단 계층을 대표할 수 있는 보편적 성격. 우리가 공통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유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전교 1등의 유형이 있을 거야. 전교 1등은 어디 앉아있을 것 같아? 앞자리. 이쪽에 앉아있을 것 같잖아. 그지? 전형적으로 전교 1등은 가방을 메고 다닐 것 같아? 안 메고 다닐 것 같아? 메고 다닐 것 같지? 일진은 어때? 일진이 가방 이렇게 메고 다니는 거 봤어? 일진 본 적 있는데? 일진이 보이기는 봤니? 날라리 공부 안 하는 애가 가방을 이렇게 메고 다니는 잘 없잖아. 필통 다 있고 필기구 다 들어있고 책도 다 갖고 다니고. 일진 아니잖아. 전교 1등은 그럴 것 같잖아. 그게 전형적인 거야.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 학교 전교 1등은 수업 시간에 맨날 자. 책도 하나도 안 갖고 와. 그런 애를 뭐라 그래? 어떡해. 제가 전교 1등이래. 야, 제가 어딜 봐서 전교 1등이야? 이런 거 있지. 그게 뭐야? 개성이야. 특정한 계층의 보편적 성격보다는 개인의 독자적 성격을 뚜렷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야. 알겠죠? 예를 들면 춘향전에서 이몽룡 같은 애는 사실은 그 당시에 4대부의 자제들이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사실. 막 기생 따라다니고 목숨 걸고 사랑에 목숨 걸고 막. 그러니까 그게 스토리로 나왔겠지? 옛날에 고전소설은 평민들이 쓴 그 즐겨 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대중 드라마 같은 거예요. 대중 드라마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다 어때? 생각해봐. 니네가 보는 막 그러니까 수준 높은 영화라든가 그 플롯이 되게 탄탄하고 구성력이 아주 좋은 그런 고급 멜메이드 드라마 말고 아침 드라마 같은 거 봐. 아침 드라마나 저녁에 그 스모크 미니 시리즈 같은 거 보면은 되게 전형적이잖아. 그렇지 않아? 아니야? 나만 그런가? 아니 그렇지 않아? 다 잘생겼잖아. 어느 날 웬일로 주인공이 가난한 남자가 나왔어. 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뭐야? 가업을 물려받기 싫어가지고 그치? 아버지의 강요에 반응하더라고 나와있거나 아니면은 어렸을 때 잃어버렸는데 알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재버리고 뭐 보통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나만 보고 나만 쓰레기 같이 듣지? 아무튼 그런 거 그게 전형적인 거예요. 개성적인 건 그런 게 아닌 겁니다. 단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 한 인물 안의 전형적인 모습과 개성적인 모습은 공존해요. 공존하기 때문에 전형적인 면도 갖고 있지만 뭐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전형적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개성적이다 해석할 수 있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별 붙일게요. 성격 변화에 따라서 평면적 인물과 입체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모르시니까 무슨 말인지 무슨 뜻인지 알려드리는 거예요. 평면적이라는 건 뭐니? 변화가 없는 거야. 플랫한 거야 그냥. 얘는 어때? 바뀌는 거야. 그럼 퀴즈. 고전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은 평면적인 경우가 많을까요? 입체적인 경우가 많을까요? 평면이야. 얘들아 흥부전 생각해봐. 흥부전. 흥부가 갑자기 더 이상 못 참겠어 이래? 이걸 형이라고 이러면서? 아니지 그런 거 없잖아. 그런데 현대소설은 어때? 착한 사람이 계속 착하고 못된 사람이 계속 못됐고 이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돼 있지 않죠. 드라마 생각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드라마, 책보다 드라마를 많이 봤으니까 드라마를 보면 뭐해? 못됐던 애가 어느 날 울면서 얘기하지. 처음부터 그러렸던 건 아니야. 넌 모든 게 쉽게 가졌겠지. 그치? 난 하나도 제대로 내 맘대로 된 게 없었어. 뭐 이래. 그럼 좀 약간 불쌍하기도 하고 반대로 착했던 애가 이번이 마지막이야. 여기까지만 봐주는 거야. 딱 이러지. 더 이상은 못 참아. 이러면서 바뀌잖아. 바뀌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전소설 같은 경우는 항상 주제가 대부분 고정돼 있어요. 어떻게 고정돼 있죠? 권선징악이 대부분이야. 아닌 소설도 있지만 아닌 소설이 특이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정도로 없어. 대부분 권선징악이거든요. 그러면은 찾겠잖아요. 갑자기 못돼지면 주제를 구현하기가 어렵지. 못됐던 사람이 갑자기 착해지면 어떻게 해? 악을 규정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안 되는 거면 얘는 그냥 평균적으로 쭉 가는 거예요. 그죠? 저기 뭐 흥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해. 뺨을 맞고도 이쪽도 내밀고 막 이래. 온순하고 선명한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거야. 무슨 인물? 평면적 인물. 됐어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잘한다. 지금 혹시 이거를 다 기억나는 친구들은 마지막으로 마무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내가 오늘 이거를 꼭 기억해놓고 이게 오늘 이 수업이 이게 지금 이런 수업은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자, 인물을 제시하는 방법과 소설 방식을 꼭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출제 요소예요. 자, 다시
작가가 소설이라는 정체를 통해서 자기의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면 여기에 자기의 줄거리를 담아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을 쓴다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줄거리를 제시해주는 거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데 거기에 사용되는 방식이 크게 서술, 묘사, 대화라고. 서술은 서술자가 독자에게 사건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이나 인물의 행동이나 성격을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소설을 보면서 아, 이 부분은 서술된 부분이네 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걸 물어본다. 두 번째는 묘사가 있는데 이거는 풍경에 대한 묘사일 수도 있고 사물과 인물의 겉모습, 외형묘사 같은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심청정 같은 경우에서도 땡덕어멈은 인품이 못났고 못됐고 아주 탐욕스럽고 믿을 수가 없는 사람이다. 뭐야? 셋 중에 뭐야? 서술이지. 근데 땡덕어멈의 얼굴은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눈은 툭 튀어나오고 치열은 고르지가 못하고 입술은 두툼하니 코는 벌씀벌씀하고 막 이래. 그러면 미안하지만 또 이게 이제 외모 지상주의 같긴 한데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은 그래 이거 뭐 성향을 말하진 않을 때 성격이 같아 보여? 안 같아 보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를 보여주는 거야. 입에서는 거친 말이 나올 것 같이 생겼는데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 묘사된 내용을 보고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는 거죠. 그러면 작가는 어떨 땐 이걸 쓰고 어떨 땐 이걸 쓰고 어떨 땐 이걸 쓰는가? 이것만 쓰는가? 이것만 쓰는가? 이것만 쓰는가? 아니지. 시처럼 그 주제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문학적 아름다움을 살리기 위해서 적절한 방법을 골라서 쓰는 거지. 이해됐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게 서술인지 묘사인지 대화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어요? 서술 알겠나요? 정리 알겠니? 뭘? 도연아? 뭘 알아야 되지? 지금 우리 뭐 하고 있지?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얘들아, 이렇게 내가 기술적으로 물어볼 때 대답할 수 있었는데 청우야! 뭐 하라 했지 선생님이?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 어떡하지 나 오늘? 마지막으로 희망을 갖고 환희야, 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인물의 성격을. 정말이야? 아직 거기 머무르는 버퍼링이야 지금? 거기서 아직 머무르는데 넘어왔어 지금. 얘들아, 선생님 보니까 니네가 이 나이대가 남학생들이 원래 말이 없을 나이대긴 해. 선생님이 이해하거든요? 근데 바뀌어야 돼. 왜냐면은 너희들 알겠지만 앞으로 계속 이제 수행평가라는 걸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해봤잖아, 맞지? 고3 되면 이게 계속 고등학교 3년 내내 하고 대학교 가서 내내 발표하고 얘기하고 글 쓰고, 그치? 토의하고 이런 거 토론하고 이런 거 진짜 계속 가거든? 그래서 예성적인 건 어쩔 수 없고 뭐 말하는 거 귀찮아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자꾸 조금이라도 바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을 붙이면 빨리빨리 대답해야 돼. 자, 이건 또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수업에 집중하는 뜻이고, 또 하나는 생각을 정리하려면 생각을 해야 되니까 생각을 하라는 얘기를 했어. 언제 물어볼지 몰라. 서로 민망한 일이야. 집중해. 알았지? 자, 대화. 인물들이 주고받는 말을 대화라고 하는데 그 대화를 그대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이를 통해 서술의 인물의 성격이나 갈등관계, 사건의 전개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어떤 방식이 여러분들이 대화에 어떤 방식이 줄거리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가장 쉬울까요? 서술해주는 게 제일 고맙죠. 서술해주는 게 제일 고맙지. 서술을 해주면 그냥 바로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묘사라든가 대화라든가 것을 통해서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생각해야 되지. 하지만 그러면 이것만 하죠. 그럼 얘도 단점이 있겠지. 얘의 문제는 뭘까? 재미가 없지. 별로 재미가 없잖아. 현장감도 떨어지고 직접 일어나는 일 같지도 않고, 그치? 인물이 옆에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재미가 없잖아. 그치? 설명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골고루 섞이게 됐다. 자, 이는 인물 제시 방법과 연관지어서 파악할 수 있는데 서술자가 인물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서술자가 장면이나 인물을 묘사하거나 있는 간의 대화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 다시 서술자가 여러분들한테 줄거리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내용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서도 그걸 포커싱을 어떻게 하는 거야? 인물 제시를 어떻게 하느냐에 포커싱을 맞추면 이 방법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예를 들게요. 예를 들 테니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BTS 좋아하다는 얘기는 했죠? 제 마음이니까요, 그죠? 오늘은 진이 제 남자친구입니다. 진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혹시? 저한테 줄 수 있어요? 됐어요. 진이랑 오늘 창피하니까 SK를 할게. 자, 봐봐. 진과 성경이는 사랑하는 사이다. 그지? 그들은 보는 순간 서로에게 반했고 영혼을 약속했다. 무슨 방식이야? 서술. 서술이지? 이걸로 치면 뭐야? 직접 제시지? 근데 니네 너무 착하다. 어제 토요일 반 난리 났는데 이거 말이 돼요? 무슨 소리야? 막 이러고 난리 났는데 니네는 다 받아들여주네.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건가? 어차피 그냥 지어낸 얘기잖아. 아무 의미 없잖아. 이런 뜻인가? 자, 근데 이렇게 됐어. 멀리서 진이 온다. 성경이는 벌써부터 가슴이 두근거린다. 서로를 향해 막 달려간다. 그러더니 진이 성경이의 얼굴을 감싼다. 그러더니 이마에 진한 키스, 되게 좋아한다. 이마에 진한 키스를 한다. 여기까지가 있는데 딱 중학교 수준의 수위 조절할게요. 딱 여기까지 해요. 무슨 제시예요? 묘사. 묘사죠. 묘사죠. 무슨 사이예요? 사랑하는 사이. 의심할 여지가 없이 사랑하는 사이야? 되게 여러 가지 의견이 나. 선생님 학교에서 이런 예를 들면 이제 남학교였거든요. 나중에 마지막에 쓰던 학교는 난리가 나요. 그때는. 성경이가 뭐 돈이 많아, 진이 스파이예요. 그 다음에 키스를 하러 다가가기 전부터 애들이 난리가 나. 들이받는다, 막 이래. 얼굴을 감싼다. 들이받는다,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보니까 얘는 묘사였어. 근데 묘사의 특징은 뭔지 여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직접 제시라는 건 아까 선생님이 말했어. 성경과 진이는 사랑하는 사이다. 처음부터 반해서 영혼을 약속했다. 자, 시원하게 다 말해주죠. 그죠? 관계를 다 말해주는 거야. 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가 돼. 장점이 뭐야? 분석을 바로 해서 오해 없이 다 독자에게 전달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용을 빨리빨리 전달할 수 있어. 그죠? 10년 지난 얘기도 할 수 있어. 10년치 얘기를 한 줄에 끝낼 수 있다고. 그지? 그는 무슨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를 거쳐 무슨 6.25 전쟁을 겪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근데 그걸 만약에 어떻게 하려면 극적 제시로 보여주려면 간접 제시로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얼마나 길어지겠어 그게. 지금 6.25 전쟁인 걸 대화로 설명을 해야 되고 이 학교를 졸업한 거와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설명해야 되면 막 진짜 한 권이 되겠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대신 단점이 있어. 이게 없지. 아, 재미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야? 독자가 이미 서술자를 통해서 이미 끝냈기 때문에 얘기를 들은 게 끝난 거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고 독자의 참여가 일어나지 않고 상상력도 없어. 왜냐? 너희들이 소설을 지울 거야? 뭐 고칠 거야? 이렇게 지워가지고? 안 된단 말이야. 근데 너희들은 얌전히 있었지만 보통 다른 애들은 이렇게 하면 벌써 들이받는다. 아, 뭐예요? 말도 안 돼. 뭐 진이 뭐 돈이 많다. 약점이 잡혔다.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건 뭐야? 뭐가 가능해? 참여가 가능해. 참여가 활발하다. 애들이. 맞죠? 한편에 극을 보는 듯한 사이, 극이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극적 효과, 연극적 제시라고 표현합니다. 극적 제시로 애들이 막 이게 막 그거 극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막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연극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생생한 느낌을 줍니다. 현장감을 줘요. 그게 장점입니다. 단점이 뭐야? 이거지 이거. 선생님은 사랑하는 사이라고 말하고 서술했는데 독자들은 뭐야? 스파이야, 돈이 많은가 봐, 취향이 독특한가 봐 라는 식으로 다르게 판단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행이 느려집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이게 무슨 제시인지 보세요. 우리 여학생들 중에 여기 남학생 아는 사람 있어요? 아는 친구 있어요? 지우 알아요? 지우가 희생이나 되네. 지우가 있어. 지우를 아는 여학생 손 들어보세요. 왜 부끄러워 아는 게? 손 들어. 여기 연주를 해주십시오. 별로 뭐 큰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선생님 이거 잘 들으시고 얘가 직접 제시인지 간접 제시인지 맞춰보세요. 연주는 어려운 사람을 보면 지나치지 못하는 착한 아이다. 무슨 제시예요? 직접 제시지, 직접. 설명해주고 있지. 속으로 연주 그렇게 착한 애 아닌데? 라고 생각하더라도 방법이 없지. 내 생각이 들어갈, 독자가 생각한 곳이 들어갈 구멍이 없어. 그냥 착한 애야. 근데 잘 봐. 연주가 집을 나섰다. 그러면서 멀리서
노숙자가 보인다. 연주는 오늘도 아침을 굶었다. 손에는 1,000원짜리 달랑 하나 있을 뿐이다. 학교에 가는 길에 멀리 노숙자가 보인다. 가까이 가서 보니 우리 반 지우다. 지우야, 너 여기서 뭐해? 연주구나. 그냥 너무 좀 힘들어서. 야, 너 근데 얼굴이 며칠째 굶었더니 꼬르륵. 지우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연주는 지우의 손에 망설임 없이 1,000원짜리를 쥐어주며 종종종 걸음으로 달아난다. 연주의 뱃속에서 계속해서 꼬르륵 소리가 들린다. 이랬어. 그럼 여기는 지금 단순 설명이 아니지. 뭐죠? 장면 제시죠. 대화도 들어있고 묘사도 들어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판단할 거리가 있죠. 무슨 사이입니까? 연주의 신문이 뭐예요? 착하다 나올 수 있죠. 착하다 나올 수 있죠. 또 짝사랑이요? 짝사랑. 연주가 지구를 짝사랑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약간 삐딱한 애들은 뭐라 그래요? 오지라고 하냐? 쥐도 배고프면서 너 착한 척. 이게 못된 애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장면을 보여주고 이렇게 제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독자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독자가 의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때요? 더 생동감있고 재미는 있죠? 그렇지만 착한 걸 하나 전달하기 위해서 너무 많은 페이지를 소모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적절한 비율을 맞춰가면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느님의 시점까지 할게요. 시점까지 하고 쉴게요. 괜찮죠? 다인이 괜찮아요? 다인아, 이해됐어?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 가서 또 가르쳐주지도 않아요. 잘 선생님들이 이런 거는. 처음부터 가르쳐주는 학교가 있고 그냥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다고요. 다인아, 시점이 뭐라고 그랬지? 응. 응. 이거 그래, 뭐 아는 것 같아요. 대단하다. 자, 상호야, 시점이 뭐니? 오늘 알면 돼. 상민아, 시점이 뭐였어? 일부러 안 들리게 말하는 건 아니죠? 뭐라고요? 시점이 뭐예요? 1인칭, 3인칭 뭐 그런 거야? 근데 그거는 시점의 종류예요. 시점의 정의는 아니에요. 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석씨? 관점. 힘을 많이 안죠. 하늘아, 시점이 뭐였지? 보는 시각. 아는 걸 다 말하고 있네, 저보다. 자, 오늘 정리해드릴게요. 시점이란 서술자와 관련된 거예요. 서술자가, 쭉 기억하세요? 어떤 위치에서, 어디에서, 1번, 어디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이게 시점이야. 간단하지? 다시 시점이 뭐라고요? 서술자와 관련된 건데 서술자가 어디에서라고 하는 건 기준이 뭐니? 작품의 안에 있니? 밖에 있니? 이거야. 안에 있으면 1인칭 밖에 있으면 3인칭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게 이거야. 약속이에요. 그죠? 안에 있다는 건 어떻게 알아? 어떤 표현이 등장해요? 나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작품은. 왜냐하면 작품 안에서 같이 돌아다니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나라는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3인칭이라고 말해요. 뭐가 안 보여요? 나라는 표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해요. 관찰만 했느냐, 내면까지 아느냐. 요 차이입니다. 관찰이라는 건 보여지는 것만 기술하는 거야. 보여지는 것만. 그래서 관찰자 시점이 되는 거예요. 조합해보면 1인칭 관찰자 시점,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겠죠. 작품 안에서 관찰하느냐, 작품 밖에서 관찰하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내면까지 다 아는 경우는 1인칭인 경우는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요. 누구의 심리만 알아요? 이 경우는? 내 심리밖에 모르는 거야. 내가 내 얘기를 하는 거야. 당연히? 자, 근데 내면의 심리를 다 아는데 3인칭이야. 작품 밖에 있는 데를 다 알아. 그걸 우리 뭐라고 말해? 전지적 바깥이죠. 전지적 바깥이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는 거 중요하다고. 한자어 풀이하는 연습 자꾸 하라고. 전지, 온전할 뻔 모든 것을 안다.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알 거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야? 모든 것을 다 하시고 모든 것이 가능한. 그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그 뜻이야. 전지적, 작가시적. 여기서 나온 겁니다. 제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고등학교 공부가 어떻게 다른지 알았으면 좋겠는 게 중학교도 물론 이렇게 공부하면 좋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 그냥 외운다고. 그러지 말라고. 시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자고. 그죠? 그래서 작품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전달하는 인물로 결국 작가의 아바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작가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를 여러분한테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기원하고 있는 사람, 서술자. 맞아요? 네, 맞으면 맞다고 좀 해줘요. 작품 안에 인물로 등장하기도 하고 1인칭,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의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다 3인칭. 중요한 점, 서술자를 작가와 동일시에 서면 안 된다. 가끔 자전적 소설이 있긴 있어요. 작가의 이야기를 직접. 하지만 그건 어쨌든 허구의 세계에서 전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티브로 해서 나온 거지. 알겠죠? 시점, 서술자가 작품 속의 이야기를 어디서 어떻게 전달해내야 가는 것으로 서술자가 안에 있느냐 아니냐, 인물의 내면까지 직접 전달하느냐 아니냐를 결정한다. 1인칭 확인하겠습니다. 1인칭 뭐 있다고 했죠? 주인공이 있고 관찰자가 있습니다. 나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 것을 우리가 1인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1인칭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 작품의 주인공인 겁니다. 알겠죠? 그럼 각각의 특징들을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주인공이 직접 자기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이 고백을 받으신다면 직접 듣는 게 좋아요? 누구한테 전해 듣는 게 좋아요? 팔 풀고. 직접 듣는 게 좋아? 전해 듣는 게 좋아? 그래. 들어봤어? 전에 들어봤어? 아니요. 그건 아니야. 대학교 가면 기적이 일어날 거야. 고백 받을 수 있어. 자, 주인공이 직접 자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두 번째, 당연히 자기 얘기를 직접 해주기 때문에 친근감과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 단 문제가 있어. 작품 속에 나라는 주인공이 돌아다니긴 하는데 그냥 인간일 뿐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내면을 알아보고 그건 몰라서 뭐야? 주인공이 자신의 입장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내용이 주관적일 수밖에 없고 주인공이 보고 느낀 것만 알게 된다는 한계점이 있어. 그런데 얘들아 있잖아. 이거를 작가는 이용하기도 해. 그죠? 그걸 작가가 작품 속에서 활용하기도 해.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너희들 그거 아니? 김유정의 소설 같은 게 대표적이야. 거기 보면은 김유정 씨 소설 중에 뭐 있어? 예를 들면 뭐 동백꽃이나 뭐 봄봄 정도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는 나라는 주인공 눈에만 보이고 걔의 판단에 의해서만 하니까 독자가 막 답답하잖아. 그치? 근데 걔가 만약에 영악하고 막 모든 걸 다 알고 눈치가 빠삭하면 주제 구현이 안 된다. 그런 게 의도적인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1인칭 관찰자 볼게요. 작품 속에 등장하는 부수적인 인물 나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인공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데요. 작품 속에 나가 등장은 하지만 주인공이 아닌 관찰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소설을 읽고 나가 분명히 등장을 하는데 얘가 자꾸 어떤 특정 인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면 관찰자인 거예요. 걔한테 이거는 그 특정 인물에 대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걔가 주인공인 거예요. 알겠죠?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인간으로서 이 영역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물의 내면이 직접 드러나지가 않아서 이런 건 있어요, 대신. 긴장감이나 신비감을 좀 잘 몰라, 서로. 그래서 독자가 할 일이 많습니다. 나가 전해주는 내용을 바탕으로 주인공의 심리나 성격을 추측해야 됩니다. 별표 칠게요. 아무래도 못 믿어온 서술자다. 1인칭 시점의 소설은 일부러 소설가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1인칭 시점의 소설의 경우 서술자인 나가 전해주는 이야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믿음이 안 가는 서술자를 써요. 미성숙하거나 교양 없거나 무지하거나 센스나 눈치가 없거나 막 독자가 막 분발해서 답답해하는 경우. 아까 얘기했던 뭐 김유정 소설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오키 알죠? 몇 살이야? 6살. 너무 어리다. 4살은 너무 어리다. 중요한 건 아니고 하여튼 어린 아이로 설정한 이유가 있어. 거기서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약간 되게 위험하죠. 좀 아슬아슬하잖아요. 네. 좋아하는데 이제 막 남편의 친구였고 막 이렇잖아요. 그럼 얘들아 생각을 해봐. 거기서 오키가 니네 나이나 고등학생이라고 생각해봐. 그 관계의 미묘함을 눈치챌까 못 챌까? 당연히 채지. 그 소설 이상해지는 거야. 오키가 더럽다. 말이 되는가? 너무 싫다. 징그럽다. 막 이럴 거 아니야. 근데 오키가 애기니까 엄마 얼굴이 헷갈해지지?
그지? 그래서 막 아저씨 방에 막 들어가고 이게 되는 거야. 니네 그러겠어? 의도적 설정이야. 이건 사실을 기반한 게 아니잖아. 역사 이야기도 아니지. 오키나와를 그대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작가가 생각하는 거지. 이 복잡미묘한 이 아슬아슬한 이것들을 표현해내기 위해서 적절한 재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어떤 설정이 더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이 사람이 선택한 거죠. 이해됐어요? 소설이 이런 거야. 얼마나 재밌니? 그 다음에 의식의 흐름 기법은 여러분 되게 어려운 소설들이 여기에 속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잘 안 나오긴 하지만 한 번 나오면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 같은 게 대표적인 거고 이상의 날개 같은 게 대표적인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인과관계가 없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 선생님 수업을 하다가 수업은 기승전결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선생님이 갑자기 수업하다가 갑자기 니네랑 이렇게 수업을 하다 이러는 거야. 갑자기. 시험 준비를 어떻게 시켜야 되지? 점심 시켜놓은 거 맞나? 막 혼자 이러는 거야. 생각나는 걸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식하는 기법이라고 하고 자 이제 3인칭 넘어갑니다. 3인칭이라는 건 1인칭이랑 달리 나가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 다음에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작가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작가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작가 내면 전달 가능하죠? 얘는요 몰라. 그래서 관찰된 내용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위에 보겠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등장인물과 사건에 대해 서술하는 시점으로 서술자는 신처럼 등장인물의 모든 것을 훤히 들여다보고 알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 뭐였어? 인간극장이라는 거 알아? 인간극장이라는 거? 인간극장에서 어떻게 해? 띠리리링 그럼 시작하잖아. 뭐라고? 그 안에 등장의 나레이션이? 나레이터 안에 나와요? 그 작품에 같이 걸어가? 그 주인공이랑? 어떻게 잘 이금희 씨가 같이 다니냐고? 아니지. 밖에 있어. 밖에 있는데 뭐라고 말해? 도윤이는 오늘도 마음이 좋지 않다. 이러지. 엄마가 이렇게 된 지는 3개월 정도 됐다. 엄마라고 기분이 좋은 것만은 아니다. 이러지. 엄마가 다 알아. 그지? 도윤이는 초등학교 때 잘 나가는 축구 선수였다. 그지? 다 알잖아. 과거를 다 안다고. 그지? 엄마는 도윤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마음이 안 좋다. 이런 거 다 한다고. 그게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작품 밖에 있지만 등장인물의 과거와 현재 그 다음에 속마음, 인간관계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것 전지적 작가시죠.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서술자가 심지어 어떤 경우도 있냐면 고전 소설 중에는 여러분 그거 들어봤니? 편집자적 논평? 서술자의 개입? 갑자기 누가 말하는 거지? 이렇게 싶은 갑자기 다른 목소리가 막 튀어나와요. 그런 것도 막 있다는 거야. 존재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제한적인 전지적 작가 시점 이것도 어려워요. 어려워서 이거는 중학교 수준의 내용은 아니고 수능에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그만 나와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이해만 하고 넘어가요. 오늘 지금 당장 할 수는 없어요. 작품이 나오면 이해하셔야 됩니다. 원래 전지적 작가 시점에 서술자가 밖에 있으면 이 서술자가 A, B, C, D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알고 있고 하나하나 말을 한다면 이 제한적인 건 뭐냐면 서술자가 밖에 있는 거 맞아. 그런데 특정 인물 A라는 시각을 통해서만 봐요. 자, A가 B를 어떻게 느끼고 A가 C를 어떻게 느끼고 무슨 관계고 A가 D한테 어떻게 했고 이런 식으로 특정 인물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의 시각으로만 인물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특정 인물에 대해서만 전지적인 시점 얘만 아니면 얘에 대해서만 그래서 특정 인물의 내면심은 서술되지만 다른 인물들은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관찰된 내용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작품과 서술자가 소설의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을 관찰자의 위치에서 서술하는 시점으로 서술자는 객관적인 태도로 눈으로 보는 것만 서술하며 평가는 하지 않지만 평가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극적효과, 이게 계속 극적효과가 나오는데 이 극적효과가 뭐라고 했죠? 별표, 연극적 효과야. 꼭 기억해요. 연극적 효과. 연극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행동만 묘사해주고. 그치? 그 사람의 외향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이런 대사라든가 이런 것만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내면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자, 작품 밖에 있기 때문에 인물을 부를 때도 그 그녀 개똥이 안개처럼 3인칭 대명사나 고유의 이름으로 부르게 돼 있고 서술자의 객관적 설명을 통해서 사건 전개나 작가의 의도에 대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독자가 적극적으로 상상해서 의미를 찾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서술자도 전지전능한 아니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는 것만 주니까 그 보여주는 것만 보고 무슨 관계지? 얘는 무슨 생각이지? 얘는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지? 라는 걸 독자가 직접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수고했어요.